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소득세법 파트 페이지 338페이지 소득금액 계산 얘기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결승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업소득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이요. 상가용 건물은 안 됩니다. 2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한 후 통산 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 시킨다. 오케이. 그래서 이 2월을 몇 년 동안 시켜요? 2020년 이후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동안 시키죠. 요거 법인세법이랑 요번에 소득세법이랑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아마 법인세법 1강인가? 거기 보시면은 문제풀이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2020년 전에 이제 2019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동안 2월이 되고요. 2020년부터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동안 2월이 됩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건 3번이시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2월 시킨다. 오케이. 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게 뭐냐면 상가란 얘기예요. 주택 말고. 되셨죠? 다음 그러고 4번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공제를 한다 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결손금 같은 경우는 흔히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은 결손금은 근, 연, 기, 이, 배 순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근, 연, 기, 이, 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맨 앞에 뭐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냐면 만약에 일반적인 사업소득이 회사에서 뭐 제조업을 하거나 이런 사업소득이 결손금이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뭐 다른 사업도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도 이제 같이 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을 먼저 공제를 하고 되셨어요? 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을 먼저 공제를 하고 다음에 근로소득,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대로 이제 공제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각자 근연기 2배는 소득금액 기준이에요. 되셨죠? 다음 그러고 만약에 이제 결손금이 아니라 2월 결손금이다. 2월 결손금일 때는 순서가 4, 근, 연, 기, 이, 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가고 이제 마무리로 하나 얘기를 드릴게. 여기 나와 있는 이자 소득 금액이랑 배당 소득 금액 요 2배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의 대상이 되는 부분 즉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제 결손금 공제를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하단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2번 김영인 씨의 2021년 소득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2년 5월 말에 신고해야 될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사업소득금액이 1,500만원 다음에 근로소득금액이 1,200만원 다음에 기타소득금액이 필요경비 공제 후래요. 소득금액이요. 소득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득금액이라고 적혀있는 것 자체가 필요경비를 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480만원. 그럼 하나 생각하실 게 300만원을 넘었죠 지금. 되셨어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어가시면은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가 없죠.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다음에 퇴직소득금액은 분류과세 대상이시죠? 포함을 하시면 안되고 다음에 이자소득금액 같은 경우는요 지금 2천만원 이하죠. 특히나 지금 정기예금 이자잖아요. 그죠? 그럼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인데 2천만원 이하니까 무슨 미과세가 된다? 분리과세가 된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건 1200에 1500에 480만원까지 더해서 답안에 3180만원 답안이 2번이시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페이지 341페이지. 자, 18세 자녀와 5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인적 공제액을 계산을 하래요. 각자예요, 각자. 단 부부 뭐 전부 다 맞벌이니까. 자, 부부의 모두 각자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대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기본 공제는 남편이 전부 받는데요. 그러면 기본 공제 같은 경우는 이런 말 이제 정리해 주시면 좋죠. 기본 공제는 해당이 되면은 몇 50만 원이다. 150만 원씩 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는다. 되셨죠? 그러고 추가적으로 추가 공제 대상이 있는데 추가 공제는 첫 번째 누구 있다? 경로자. 그래서 경로자의 대상이 되려면은 70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대상이 되면은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장애인이다. 그러면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있을 수 있고, 다음에 부녀자다. 그럼 5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있을 수 있는데, 부녀자라는 거는 조건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만족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1번 조건. 종합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 만원 이하인 자이면서 되셨죠? 2번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기다 쓸까요? 있는 여성 세대주. 이렇게. 그래서 부녀자 얘기부터 일단 하고서 아래다 하나 더 쓸게요. 일단 1번 조건이 만족하는 상태에서 앞에 2번에 1번 앞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니까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일 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 여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렇게 만족을 하거나 요렇게 만족을 하거나. 되셨죠? 그러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인 같은 경우, 요 문제에서 이제 부인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고 좀 적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 원을 초과한다라는 거는 그럼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되셨죠? 그래서 옆에다가 근로소득금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며 다음에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이다 라고 적어주는 게 문제 성립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조건 맞고 다음에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해당을 하니까 부녀자 공제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가정 자체가 조금 아쉬워요. 자, 다음. 그러고 요거 말고 이제 마무리로 읽는 게 누가 있냐면은 한부모가 있죠. 그래서 한부모면은 100만 원에 아이고 저기 밀리네요. 100만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한부모일 때는 직계 비속이 있는 부모 되셨죠? 부모. 다만 여기서 배우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뭐 사망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혼을 했거나.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예외 규정들이 막 있어요. 뭐 사망하시면은 뭐 올해까지 살아있는 사람으로 본다. 뭐 등등등등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런 이제 예외 규정은 전산세무 2급하면서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서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적어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해당이 되시는 게 18세 자녀가 있죠. 그리고 5세 자녀가 있네요. 그래서 둘 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시죠. 되셨어요?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이제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20세 이하, 다음에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다음에 연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사근 연기 2배 6개 더한 소득금액, 다음에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요런 얘기 이제 전산세무 2급하시면서 하시죠.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제를 누구누구 받아야 되냐면 자녀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 다음에 본인까지, 남편 본인까지. 그래서 150만 원에 곱하기 3을 하셔서 450만 원이 되시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본인 거 각자 받는다 그랬으니까 본인 거 150을 받고 다음에 부녀자 공제 50까지 해서 200만 원. 괜찮으시죠?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343페이지. 자, 보험료 소득공제 계산하시는 문제. 근로소득자 홍길동 씨는 2021년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자라고 적혀 있으시죠? 자,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이제 하나 챙겨주시는 게 좋은데, 원래 이제 소득공제는 저 4대 보험료 관련해서 국민연금, 공적연금 대상자, 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맞아요. 되셨죠? 그래서 뭐 사업소득자도 저 이제 공적연금을 납부하시면 소득공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특별 소득공제라 그래서 예외적으로 근로자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건강보험이나 아니면은 고용보험이나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이런 거. 그래서 요런 얘기들. 그래서 지금 나와 있으신 것 중에 포인트가 근로자구나. 지금 근로자구나. 그래서 고용보험이랑 건강보험이 소득공제가 되는구나. 이게 만약에 사업소득자였으면요 되는 금액이 없어요. 지금 되셨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요?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 그래서 지금 나와 있으신 게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원래 이제 회사하고 직원이 50%씩 보통 부담을 하죠. 그래서 120만 원에 회사 부담이 60만 원이니까 본인 부담은 60만 원이시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회사 부담이 30만 원이니까 본인 부담이 30만 원이겠죠. 그래서 합쳐서 90만 원. 그래서 소득공제는 90만 원을 받는다. 그러고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료 같은 경우 보장성 보험이시죠. 요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되겠죠. 근로자니까.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게 요렇게 되시고, 요거 이제 뒤에 넘어가 세액공제 나올 얘기긴 한데, 세액공제는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납부액과 다음에 100만 원을 한도로 그 중에 작은 금액에 곱하기 12% 또는 15% 이렇게 가시죠. 그래서 일반 보험료, 장애인 보험료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거 계산하라 그랬으면은 지금 홍길동 씨 거니까 둘 다 180만 원 납부하셨죠? 그래서 180만 원에 100만 원 한도니까 1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1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사람 장애인이란 말 없으니까 12%를 곱해서 12만 원이 세액공제가 되실 것 같네요. 자,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347페이지. 산출세 계산하는 문제인데 요거 비교과세 해야 되거든요. 요 문제는 재경관리사 산출세 계산하는 문제, 소득세 파트 문제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시고 어렵다, 난 이거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한 문제 정도는 스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잘 나오면 두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스킵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언제 나왔었냐면은 제 기억에 2019년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흔히 네이버에 보시면 재경 카페 있죠. 50선 카페. 거기 이제 기출문제 교재를 매년 이제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매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제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 편이거든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게 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산식을 미리 써놨고, 사업소득금액, 다음에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렇게 계산이 되시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결과값들인 소득금액들을 다 더하시게 되면은 그게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서 첫 번째 정기예금 이자소득이 있고요. 다음에 내국 영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이 있으시죠? 그럼 이거 금융소득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부터 하셔야 돼요. 문제 보시면서. 그래서 앞에서 이제 처음에 2강이죠. 금융소득 파트니까 2강 나갈 때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자세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저는 바로바로 갈게요. 정기예금 이자소득은요. 조건부 종합과세였고요.
다음에 내국 영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중에서도 그로스업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판단을 하실 때는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더하면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죠. 그럼 2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종합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면 금융소득 금액 계산하실 때는 금융소득 금액은 전체 2,500만 원에 플러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배당소득 중에 그로스업 대상은 11%를 가산해서 더해야 되죠. 그래서 500만 원에 2천만 원 초과가 500 있으니까 그로스업 11%를 더해서 금융소득 금액은 2,555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문제에 사업소득 금액이 있죠. 사업소득 금액. 그래서 2천만 원을 더해주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종합소득 금액이 돼요. 그래서 4,555만 원. 여기에 마이너스 종합소득 공제를 빼셔서 계산을 하시면 종합소득 공제 555만 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555만 원 빼시면 나오시는 부분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뭐를 좀 신경 쓰셔야 되냐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을 때는 비교과세라는 걸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과세 표준에다가 그냥 누진세율 적용해가지고 계산하시는 금액이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교과세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럼 비교과세는 어떻게 하는데요? 맥스 1번과 2번 중에 큰 거. 그래서 1번은 일반적인 산출세 말 그대로 2천만 원까지는 금융소득 중에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해서 세율 계산을 하는 일반적인 산출세액과 두 번째 비교 산출세액. 그래서 비교 산출세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각 금융소득을 전부 원천징수 대상인 것처럼 계산한 금액. 되셨어요? 그래서 금융소득 자체를 종합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자 그냥 원천징수해서 이제 종결되는 분리과세처럼 계산을 한 산출세액 금액.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가요.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인 산출세액 같은 경우는 계산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2천만 원에 곱하기 14% 플러스 다음에 과세 표준에 마이너스 2천만 원을 하시고 여기에 곱하기 세율을 곱하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일반적인 산출세액. 다음에 비교 산출세액은 각 금융소득에 곱하기 원천징수 세율. 여긴 14%가 아니에요. 뭐 비영업대금의 이익 같은 경우 25%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각자 따로 세율을 곱하시는 거예요. 원천징수 세율을. 다음에 플러스 과세 표준 중에 마이너스 금융소득 금액을 빼고 그 외 나머지 종합과세 대상 이제 소득 금액 가지고 세율을 곱해주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계산 방법 중에 큰 거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로서 배당세액 공제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시게 되고요. 자, 그럼 요거 중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 2천만 원에 14%를 하시게 되면 280만 원이거든요. 플러스 그러고 뒤에 거를 요만큼을 제가 앞에다가 빼볼게요. 됐죠? 너무 많이 뺐다. 안 보이겠네요. 자리가 없겠어요. 자, 옆에다가 빼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하면 얼마냐면은 4천에서 과세 표준이 4천이죠? 그럼 4천에서 2천을 빼시게 되면은요. 어디 구간에 해당을 할 거냐면은 2천만 원 구간, 1200에서 4600 이하 구간 여기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 금액이 얼마냐면은 72만 원에 됐죠? 옆으로 살짝 당길게요. 72만 원에 플러스
2천만 원. 됐죠? 과세 표준에서 2천만 원 뺐으니까 마이너스 1200만 원 초과분의 15%죠? 그래 1200만 원 곱하기 15%. 이렇게. 그러면 이 계산을 하시면 얼마냐면은 800만 원에 15% 다음에 72만 원 하시면요 192만 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가 192만 원 하시면 280만 원에 더해 주시게 되면은 472만 원이 됩니다. 한 번 더. 자, 그러면은 아래 내려와서 각 금융소득이라 그랬죠? 그럼 각 금융소득 첫 번째 이자 소득이 얼마 있어요? 1,500. 다음에 배당 소득이 얼마 있어요? 1,000만 원. 둘 다 원천징수세율은 몇 퍼? 14%짜리죠? 14%짜리죠? 그래서 각자 따로 곱하는 거예요. 14%예요, 이거. 알죠? 그래서 따로따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원에 14%를 하고 여기에 M뿔 다음에 1,000만 원에 14%를 해서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이니까 M뿔을 하시게 되면은 MR 눌러보시면은 앞에 금액 지금 각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요만큼 곱한 게 얼마냐면은 350만 원이 됩니다. 되셨죠? 자, 안 보이니까 좀 지울까요? 자, 요렇게. 요거 괜찮죠?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워보면 깔끔해졌죠, 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다음에 뒤에 플러스 원천징수세율 곱했으니까 플러스 자, 과세표준에서 금융소득금액 빼라 그랬죠? 자, 그럼 과세표준이 지금 얼마였냐면은 4천이었고요. 금융소득금액이 얼마 있었냐면요. 금융소득금액이 2,555만 원 있었죠. 그래서 4천만 원에서 2,555만 원을 빼시면 얼마? 1,445만 원. 그러면은 요만큼 이제 밖으로 빼서 계산을 할게요. 아래다가 뺄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구간도 마찬가지로 1,445만 원이니까 첫 번째 구간일 거예요.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그래서 마찬가지로 72만 원에 플러스 1,445만 원에 마이너스 1,200만 원에 곱하기 15% 하시게 되면은 187,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87,500원을 더해 주시면 458,7,5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걸로 간다? 큰 걸로 간다. 되셨죠? 그래서 맥스 금액은 얼마가 된다? 472만 원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비교과세입니다. 비교과세. 그래서 비교과세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언제 한다고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여기 있던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은 분리과세니까 비교과세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끊고요. 제가 내일 돼서 요 뒤에 이제 객관식 문제들을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